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지금 당장 여기 원장 내려오라 해. 늦가을 아침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최고급 메디컬 리조트 로비에 60 후반 여인의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2층 발코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여자가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로비가 참 소란스럽네요. 여긴 마음이 벼랑 끝까지 몰린 분들이 겨우 찾아든 마지막 안식처인데요. 그 여자의 가운 주머니에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공간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세월의 빛이 바랜 물건이었죠. 7년 전 그 여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보라치는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 밟을 생각하지 마라. 대문을 잠그며 시어머니가 던진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살 길을 구하러 이 문 앞에 선 사람은 바로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그 며느리였고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수도권 외곽, 나지막한 숲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새하얀 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더 헤리티지.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재력가들만이 머무는 최고급 메디컬 리조트였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들릴 수 없는 곳,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대리석 바닥의 서늘한 광택이 방문객을 감싸 안는 곳이었어요.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마저 소리를 죽인 듯 조심스러운 곳이었죠. 그 고요하고 품격 있는 공간에 어느 늦가을 아침 어울리지 않는 소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만 유행이 한참 지난 옷차림의 60 후반 여인이 안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최말자였죠. 목에 핏대를 세운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요? 지금 당장 여기 원장 내려오라 하세요. 이만한 돈을 들고 왔는데 왜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차를 마시던 백발의 어르신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한 딸 세린이 어머니의 옷깃을 붙잡고 나지막이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제시댁 되실 분들도 자주 오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러나 최말자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리며 빳빳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데스크 직원 앞으로 슬며시 밀어 넣었습니다. 안을 채운 지폐가 봉투 입구로 비죽 고개를 내밀었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초라하고 궁색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한때는 세상 무서울 것 없이 휘두르던 돈이었으나 이 공간에서는 그저 볼썽사나운 종이 조각처럼 보였을 뿐이었죠. 직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천장 모서리에 작은 감시 장치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을 뿐이었어요. 모든 응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런 봉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최말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봉투가 도로 밀려나오자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2층 발코니 난간에서 서늘하면서도 기품이 밴 목소리가 로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가 참 소란스럽네요. 이곳은 마음이 벼랑 끝까지 몰린 분들이 겨우 찾아든 마지막 안식처인데요. 모두의 시선이 위를 향했습니다. 새하얀 가운을 걸친 여인이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운 가슴 주머니에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꽂혀 있었어요. 세월의 빛이 발해 이 화려한 공간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여인은 그것을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양 소중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여인이 계단을 밟아 내려오는 구두 소리가 로비의 정막을 한 걸음씩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최말자의 심장은 까닭 모를 불안으로 조여들었어요. 어디선가 분명히 보았던 얼굴, 그러나 결코 이런 곳에서 마주치리라 상상조차 못한 얼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의 얼굴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최말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세린도 입을 반쯤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너가 왜 그 가운을 입고 있어? 최말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7년 전 살을 애는 눈보라 속으로 맨몸으로 내쫓았던 며느리가 지금 이 거대한 리조트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윤미현. 한때 이 여인의 며느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최말자의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낡은 코트 자락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지나 다시 그 얼굴에 시선이 닿았을 때 미연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으나 조금도 따뜻하지 않은 미소였어요. 미연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아버지의 유품마저 부수던 사람이 마침내 제 발밑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여인은 자신이 영원히 위에 군림할 줄로만 알았겠지요. 그러나 미연은 그 열기를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지금 언성을 높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저 사람이 빼앗아간 절망의 무게를 하나하나 되돌려줄 생각이었으니까요. 미연은 최말자와 끝내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외부인을 대하듯 곁에 선 보안 요원에게 나긋한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이분들 쫓아내지는 마시고 외부인 대기실로 안내해 드리세요. 위층 라운지 말고 지하 창고 옆 대기실로요. 그 한마디에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리는 어머니 곁에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이 리조트의 주인이 하필 그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세린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계단 옆 벽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무엇을 담았는지 멀어서 알 수 없었지만 이 값비싼 공간에 유독 초라하게 걸린 그 물건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최말자는 무어라 항변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이미 미연은 등을 보인 채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조용히 두 사람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로비를 가득 채우던 클래식 선율은 여전히 우아하게 흐르고 있었으나 최말자 모녀에게 그 선율은 더 이상 품격이 아니라 서서히 조여드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운 주머니에 낡은 만년필만이 미연의 뒷모습을 따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을 따라 내려간 곳은 지하 1층이었습니다. 위층의 우아함과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어요. 비품 창고 옆에 딸린 좁은 방 하나, 창고를 대충 개조한 듯한 그곳이 바로 외부인 대기실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하나가 힘없이 깜빡이며 칙칙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인조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말자가 몸을 던지듯 주저앉아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겉가죽이 갈라져 속이 삐져나온 소파였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감히 시어머니를 이런 쥐구멍 같은 데다 처박아 두다니. 최말자가 퉁퉁 부은 손으로 다리를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도 제 처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허세였죠. 그러나 그 목소리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지하에 마련된 또 다른 라운지가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그곳에서는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푹신한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따뜻한 차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고 담요를 여며주고 나긋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두세 개는 그렇게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두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최말자의 허세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대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오르며 시큰한 통증이 슬금슬금 기어올랐습니다. 오래 알아온 관절의 병이었죠. 최말자는 부은 손을 연신 주무르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층에서 은은하게 흘러내려오는 클래식 선율이 이 지하까지 희미하게 스며들었는데 그 우아한 가락이 오히려 두 사람의 처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리는 아까부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극에 달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저 언니가 여기 원장이야. 이 리조트 주인이라고. 저 언니가 우리 안 받아주면 내 결혼은 그냥 끝장나는 거야. 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걱정 따위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혼사가 어그러질까 하는 두려움뿐이었죠. 시간이 더 흐르자 최말자는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서려는데 어느새 다가온 직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원장님 지시입니다. 대기실을 벗어나실 수는 없습니다. 급하시면 복도 끝에 있는 청소 담당 직원용 화장실을 쓰십시오. 건조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뜻은 명백한 모욕이었어요. 규정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지극히 합법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청소 담당용요? 지금 나더러 그런 데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백화점 귀빈실에서 차 대접받던 사람이에요. 최말자가 부들부들 떨며 지나간 영광을 끄집어냈지만 직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최말자는 결국 냄새나는 복도 끝 화장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그 짧은 걸음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세리는 그런 어머니를 흘겨보며 끝내 울먹였습니다. 그러게 그때 언니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책임을 통째로 어머니에게 떠넘기는 말이었습니다. 얄팍하게 이어져 있던 모녀의 정마저 그 한마디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말자는 딸의 원망을 받아치지도 못한 채 유리창 너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때 제 아들 곁에 있던 있는 집 자식도 아니던 그 며느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리조트의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인가. 그 시절 최말자의 눈에 미연은 그저 제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내심 며느리의 반듯한 배움과 고든 성품이 거슬렸던 것을 최말자는 지금껏 인정한 적이 없었죠.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셔오는데 저 며느리는 따뜻한 방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다가도 이내 서늘한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세린이 시댁될 집안에 이곳 입주권을 바쳐야만 무너진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무릎을 꿇으라면 꿇을 작정이었습니다. 다만 이 수모만은 살아남기만 하면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세린의 시선이 무심코 통유리 너머 저편 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라운지 안쪽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벽 한 귀퉁이에 유독 작고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로비에서도 언뜻 보았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공간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액자. 무엇이 담겼는지는 멀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세리는 그것을 볼수록
까닭 모를 서늘함이 등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저런 걸 저렇게 귀한 자리에 걸어두었을까? 세리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못하고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치가 5시간째로 접어들 무렵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짧게 알렸습니다. 원장님께서 2분을 부르십니다. 따라오시죠. 최말자와 세리는 굳은 몸을 겨우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위층으로 오르는 걸음 하나하나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7년 전 유난히도 춥던 겨울이었습니다. 미연은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쓸 수 없는 병을 진단받은 그날부터 병수발은 오롯이 미연의 몫이 되었어요. 통증이 심해지는 밤이면 새벽 2시, 3시에도 자리를 지키며 진통제 용량을 조절했고 담당 교수와 상의에 처방을 손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몇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신우이도 남편도 병실 문턱을 잠깐 넘었다 사라질 뿐이었죠.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 말을 잇기 어려운 중에도 고맙다는 말만은 또렷하게 남기셨어요. 미연은 그 한마디로 지난 8달의 밤들이 모두 값을 치렀다고 여겼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복도 채 벗지 못한 미연이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최말자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당장 이리 나와. 미연이 마른 행주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섰을 때 최말자는 서류 뭉치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 기록이었어요. 눈에 서린 것은 슬픔이 아니라 뚜렷한 살기였습니다. 최말자는 그 서류를 미연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네가 의사면 다야? 네가 몰래 챙겨 먹인 이 알약 때문에 우리 영감이 간 거잖아. 사람을 죽여놓고 어디서 시침 잃을 때 종이가 흩어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미연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건 시아버지의 통증을 덜어드리려 담당 교수와 몇 번이나 상의해 조절한 진통제였어요. 마지막 며칠 시아버지가 통증 없이 잠들 수 있었던 것도 그 약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버님 통증 줄여드리는 진통제예요. 병원 처방대로 쓴 거고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해치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은 흩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날짜와 용량이 적힌 부분을 짚어 보이려 했지만 최말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진실을 확인할 마음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남편을 잃은 원망을 쏟아부을 자리가 필요했고 이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며느리였을 뿐이었죠. 미연의 시선이 소파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도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도윤은 슬쩍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잖아. 내가 아버님 어떻게 모셨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아, 시끄러워. 엄마가 다 봤다잖아. 나도 이제 너랑 사는 게 소름 끼쳐. 툭 내뱉고는 그마저도 귀찮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병원비가 모자랄 때마다 미연이 밤 당직을 늘려 메웠던 일도 새벽에 시아버지를 업고 응급실로 뛰던 일도 도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쪽을 택한 거예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등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때 최말자가 안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미연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랍이 뒤집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연은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고 맨발로 뛰어갔지만 이미 최말자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거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진료 수첩과 세월의 빛이 바랜 만년필 한 자루였어요.
미연의 친정아버지가 평생 지니고 다니시던 물건이었습니다. 시골에서 30년 넘게 환자를 보시며 밤마다 적어 내려간 수처. 첫 장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미연이 의사가 되던 날 아버지가 손에 쥐어주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품이었죠. 어머님,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미연이 비명처럼 외치며 달려들었지만 최말자는 몸을 획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수첩의 한쪽을 움켜쥐더니 미연의 눈을 똑바로 본 채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직! 오래된 종이가 결을 따라 거칠게 찢겨나가는 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우리 영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글귀가 무슨 소용이야. 의사 애비 밑에서 배운 게 고작 이거였어? 이깟 구질구질한 종이 다 태워버릴 테다. 최말자의 손끝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찢고 또 찢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장들이 거실 바닥에 눈처럼 흩날렸어요. 아버지가 밤을 새워 눌러 적으신 글씨들이 조각조각 나뉘어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미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더듬으며 조각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어요. 그러나 최말자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만년필을 최말자가 발로 툭 굴려 세우더니 구두굽을 그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미연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그것만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환자 돌보시며 쓰시던 거예요. 구두굽이 내리찍혔습니다. 금속 펜촉이 대리석 바닥에 눌려 기괴하게 우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최말자는 발밑에 그것이 완전히 형체를 잃을 때까지 몇 번이고 지식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에 미친 사람의 광기가 아니라 상대가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는 자의 서늘한 만족이 어려 있었어요. 몸통이 부러지고 펜촉이 휘어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미연은 바닥에 엎드려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손바닥에 끌어모았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가셔 백지장 같았고 끌어모으는 손끝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남아있던 그 온기, 아버지가 물려주신 단 하나의 이름표가 저 사람의 발밑에서 산산이 부서지던 순간 미연의 안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밤새워 시아버지를 지킨 대가가 이것인가. 억울하다는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명치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등을 보인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도와달라 부를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미연은 조각을 움켜쥔 채 짐승처럼 낮게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최말자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천천히 고쳐 잡더니 발끝으로 종이 조각들을 한쪽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미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얹었어요. 이 집에서 네 아비 이름 2번 다시 꺼내지 마라. 거실 창밖으로는 그날 밤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눈발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미연이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이었어요. 윤미현 선생님이시죠?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미연은 현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외투도 신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일해 딸을 의사로 만들어 놓고 정작 당신은 병상에 누워 딸의 얼굴만 기다리시던 분이었죠. 시아버지 병수발에 매인 딸이 미안해할까봐 통화할 때마다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에서 최말자가 두 팔을 벌린 채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를 가? 어머님, 비켜주세요. 우리 엄마가 위독하시대요. 미연이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려는 순간 최말자의 손이 미연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시멘트 바닥에 힘껏 내던졌어요. 화면이 산산이 갈라지며 불빛이 꺼졌습니다. 이 집의 초상을 끌어들이려고 작정했구나. 우리 영감상 치른 지가 며칠이라고. 부정 타겟이리. 제발이요. 전화기만 돌려주세요. 마지막 얼굴만 뵙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요. 미연이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최말자는 그 어깨를 밀쳐 대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시는 이 문턱 밟을 생각하지 마라. 문 안쪽에서 들려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담장 너머 2층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내려오지 않았어요. 밖은 이미 눈보라가 세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휘잉 하는 파공음이 얼굴을 후려쳤고 맨발이 닿은 아스팔트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미연은 그 위를 달렸습니다. 요양병원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지만 지나가는 차 한 대 없는 외곽 도로에서 미연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상복 차림의 얇은 옷은 금세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찬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발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무릎이 접혔습니다. 몇 번을 일어섰다가 다시 고꾸라졌어요. 눈밭 위를 기어가면서도 미연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심장 한쪽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계도 보지 못했고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었지만 미연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혼자 떠나셨다는 것을요. 세상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온기도 소리도 살아야 할 이유도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홀로 보내드린 딸이라는 사실 하나만이 명치에 박혀 숨을 막았습니다. 미연은 눈밭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이대로 눈에 덮여 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아래쪽에서 둔탁한 충돌음이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든 미연의 눈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어요. 빙판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비스듬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쪽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연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감각이 없는 다리를 끌며 차 쪽으로 다가갔어요. 뒷좌석에 이르는 되어 보이는 노신사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새파랬습니다. 살려주시오. 가느다란 목소리가 그 한마디를 겨우 밀어냈습니다. 미연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깨를 두드려 의식을 확인하고 턱을 들어 기도를 열고 뺨을 가까이 대어 숨결을 살폈습니다. 숨이 잡히지 않았어요. 미연은 노신사를 바닥으로 옮겨 눕히고 두 손을 포갠 뒤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팔꿈치가 뻣뻣하게 저항했고 어깨 관절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미연은 숫자를 세며 압박을 이어갔어요. 머릿속에는 조금 전 발밑에서 찢겨나가던 수첩의 첫 장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아버지가 눌러 적으신 그 6글자가 무너져 내린 미연을 붙들어 세우고 있었습니다. 숨 쉬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 밤에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목숨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차 안에 휴대폰을 더듬어 구급대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압박을 이어갔죠. 얼마나 지났을까 노신사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스스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멀리서 붉은 불빛이 다가오고 구급대원들이 노신사를 넘겨받았습니다. 처치 경위를 묻는 물음에 미연은 굳은 입술로 시각과 상태를 또박또박 일러주었어요. 한 대원이 미연에게도 담요를 둘렀지만 미연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구급차가 멀어진 뒤에도 미연은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미연은 손을 펴보았어요. 손바닥에는 부서진 만년필 조각이 그대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떠나셨고 아버지의 이름은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라 부르던 사람은 끝까지 창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연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오늘 밤 이 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저들이 뼛속 깊이 알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미연이 그 집을 떠난 뒤로 7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최말자의 집안은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시작은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업체를 물려받은 도윤은 자신이 대단한 수완가라도 되는 양 여기저기 손을 뻗쳤습니다. 시세를 모르면서 땅을 사들이고 남의 말만 믿고 공장을 늘렸죠.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러주었고 도윤은 그 소리에 취해 계약서 한 장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최말자는 아들의 사업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으니 무슨 일이 나겠느냐고 오히려 주변에 아들 자랑을 하고 다녔죠. 첫 번째 부도가 났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거래처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어음이 연달아 돌아왔습니다. 은행 문턱이 닫히자 도윤은 급한 대로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운명은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나중에는 발로 걷어차며 문을 흔들었어요. 쾅쾅거리는 소리에 최말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남편이 아끼던 자개장에도 값비싼 병풍에도 심지어 밥상 다리에까지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넓은 저택을 넘기고 옮겨간 곳은 변두리의 낡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장판은 들뜨고 창틀 사이로 바람이 새어드는 방 2칸짜리 집이었죠. 이삿날 최말자는 짐을 옮기는 인부들 앞에서 이건 잠깐 머무는 것뿐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최말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내다보니 아들이 어둠 속에서 장롱 밑을 더듬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최말자가 목숨줄처럼 감춰둔 마지막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부터 살고 봐야지. 애초에 엄마가 미연이를 그렇게 내쫓아서 집안이 이 꼴이 난 거잖아. 돈뭉치를 품에 넣으며 도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끝까지 남의 탓으로 제 몫을 덜어내는 아들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텅 빈 자리를 확인한 최말자는 방바닥을 두드리며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도윤아, 이 몹쓸 자식아. 어떻게 어미 돈을 훔쳐서 달아나니.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먼지 앉은 장판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뒤로 최말자는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화를 쏟아낼 상대조차 없어지자 그 응어리는 고스란히 몸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그 무렵부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침이면 주먹이 쥐어지지 않았어요. 무릎에서는 걸을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네 병원을 거쳐 큰 병원 문을 두드린 끝에 받아든 진단은
낯선 이름의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관절 변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상태면 꾸준히 약을 쓰면서 관리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손발 쓰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나온 치료 방법이 있긴 한데 일반 병원에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최말자는 그 말끝에 매달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물음에 의사는 수도권 외곽의 한 메디컬 리조트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헤리티지. 최말자가 그 이름을 처음 들은 날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딸 세린이었습니다. 세린은 어렵게 잡은 혼처가 하나 있었어요. 상대 집안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조건을 하나 걸었다며 세린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그 집에서 헤리티지 입주권을 원한대요. 요즘 그 집 어른들 사이에서 그게 그렇게 귀하다잖아요. 그거 아니면 이번 혼사는 다시 생각해 보겠대요. 엄마가 어떻게든 좀 구해봐요. 어머니의 굽은 손가락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묻지도 않았죠. 최말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사모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 딱지 붙은 방구석에서 쑤시는 뼈마디를 부여잡고 밤을 새우고 있다니. 아들은 어미 돈을 들고 사라졌고 하나 남은 딸은 제 혼사 걱정으로 어미를 쥐어짜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느냐고 최말자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 아이라도 좋은 집에 들어가야 이 진창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새벽녘 최말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들키지 않은 마지막 재산이었어요. 묵직한 금붙이 몇 덩이와 빳빳한 현금 다발. 굽은 손으로 그것들을 쓸어보며 최말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걸 들이밀면 그 리조트 원장이라는 사람도 넙죽절을 하겠지. 날이 밝자 최말자는 옷장에서 가장 화려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몇 해 전 유행하던 무늬였고 소매 끝에 실밥은 이미 성기게 풀려 있었지만 거울 앞에서 옷깃을 세우는 손길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러고는 딸을 앞세워 그 이름의 리조트로 향했어요. 그곳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 채 늦가을 아침의 로비를 향해서였습니다. 승강기가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늦가을 오후의 하늘과 저 아래 아득한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 대기실에서 5시간을 버틴 두 사람에게는 다른 세상의 공기였어요. 직원이 묵직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표 원장실이었습니다. 방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유리창 밖에서는 강풍이 휘몰아치며 낮게 우는 소리를 냈지만 두꺼운 창 안쪽은 소리 하나 새어들지 않았죠. 그 정적이 오히려 사람의 목을 조였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 너머로 도심의 능선이 흐릿하게 잠겨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잘 벼려진 문구 몇 가지가 자로 잰 듯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취향보다 사람의 규율이 먼저 보이는 방이었어요. 미연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최말자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소파 쪽으로 발을 옮기자 그제야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아직 앉으시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서류에 붙어 있었습니다. 최말자와 세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그 상태로 5분이 흘렀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최말자에게 그 5분은 지하에서 보낸 5시간보다 길었습니다. 아침부터 굳어있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발끝부터 뻐근한 통증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결국 무릎이 툭 꺾이며 최말자는 두꺼운 양탄자 위로 주저앉듯 무너졌습니다. 관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미연아, 아니 원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이 방의 누구도 속지 않았어요. 최말자가 꿇은 것은 무릎이었지 마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제야 미연이 의자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7년 전에는 제 무릎을 꿇려놓고도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목소리는 조금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을 대하듯 나긋했죠.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미연이 가온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책상 위에 톡, 톡 두드렸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방 안을 채웠어요.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최말자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찔거렸습니다. 세린이 눈치를 살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언니, 옛날 일은 다 잊고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미연의 시선이 처음으로 세린에게 옮겨갔습니다. 언니요. 7년 전에는 저를 두고 집안 망칠 여자라고 하셨죠. 제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젓가락도 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시던 분이 이제 와서 언니라고 부르시네요. 세린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보려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를 퍼붓던 그 시절, 세린은 언제나 그 뒤에 서서 웃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웃음까지 저 사람이 기억하고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죠. 바로 그때 최말자의 눈이 벽면 한쪽에 가 닿았습니다. 원장실 벽에는 값비싼 그림이 아니라 유리 액자 하나가 조명을 받으며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도 지하 라운지 너머에서도 언뜻 보였던 그 낡은 물건이었어요. 이제 가까이서 보니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또렷했습니다.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갔다가 한 장 한 장 이어붙인 진료 수첩이었습니다. 찢긴 결을 따라 얇은 테이프가 그어져 있었고 펼쳐진 첫 장에는 낯익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몸통이 부러지고 펜촉이 휘어진 만년필 조각들이 원래의 모양을 짐작할 수 있도록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최말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7년 전 그날 제 구두 구발에서 형체를 잃었던 바로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저것을 저 사람은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조각 하나까지 주워 담아 7년을 품고 다니다가 이 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둔 것이었어요. 최말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로비에서 마주친 것도 지하에서 5시간을 세워둔 것도 이 방으로 부른 시각까지도 모두 누군가의 손끝에서 짜인 순서였습니다. 저 여자는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었어요. 미연은 그 얼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발밑에 엎드려 가쁜 숨을 쉬는 늙은 여인을 보면서도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잔잔했어요. 7년 전 저를 눈보라 속으로 밀어내던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만 지금은 굽은 손가락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부순 것은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이었죠. 그러니 미연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대신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저 사람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한 겹씩 벗겨낼 생각이었어요. 미연의 눈이 최말자의 옷차림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그 코트요. 재작년에 시장통에 풀린 물건이네요. 안감 박음질이 반대로 되어 있고 소매 실밥이 풀렸어요.
제가 예전에 어머님 옷손질을 도맡아 했으니 이런 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최말자가 반사적으로 소매를 감췄습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옷깃을 세우며 품었던 알량한 자신감이 그 한마디에 바스러졌어요.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라 남 앞에서 발가벗겨진 사람의 수치심이었습니다. 검진 기록하고 입주 신청서 가져오셨죠?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최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굽은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져 봉투를 놓칠 뻔했죠. 미연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지도 않은 채 잠시 손끝으로 무게만 가늠하더니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기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붉은 불빛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괜찮으시죠, 어머님? 나긋한 물음이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들어온 뒤로 방 안의 공기가 한 겹 더 무거워졌습니다. 최말자는 그 작은 불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말이 어딘가에 남는다는 것을 의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뒤탈은 돈으로 덮어온 세월이었으니까요. 미연은 봉투를 열어 검진 기록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끝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최말자는 양탄자 위에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그 손끝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관절 변형이 여러 군데 진행됐네요. 아침에 손이 굳어있는 시간이 1시간을 넘고 무릎과 발목에도 염증 소견이 있습니다. 이 상태면 약을 꾸준히 쓰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혼자 옷 입고 숟가락 드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백 번 반복해온 사람의 어조였죠. 진단을 읽는 동안 미연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조차 얹지 않은 그저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말끝에 최말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신의 병을 저 사람이 알아봐 주었다는 것, 그것이 곧 살 길이라 여긴 겁니다. 맞아요, 맞아. 밤마다 뼈가 쑤셔서 잠을 못 자요. 원장님, 여기서 쓰는 좋은 약이 있다면서요. 나 좀 살려줘요.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그 먼 길을 왔어요. 최말자는 굽은 손을 모아 비볐습니다. 목소리에는 이미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무릎을 꿇은 것도 지하에서 반나절을 기다린 것도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낮추었으면 상대도 마음이 풀리는 법이라고 최말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양탄자를 스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서류 2장을 손에 든 채였습니다. 최말자의 눈이 그 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미연은 창가를 지나 책상 옆에 놓인 검은 기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손에 든 2장 중 1장을 골라 기계의 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위잉.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종이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최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굳은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안 돼.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원장님, 제발. 기계가 종이를 삼키는 소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10초도 되지 않아 잘게 갈린 조각들이 아래통에 소복이 쌓였어요. 파쇄된 것은 입주 신청서였습니다. 이 리조트에 들어오기 위해 최말자가 서툰 글씨로 이름을 적고 도장을 눌러 담은 종이, 바로 그것이었죠. 새벽에 돋보기를 쓰고 한 칸 한 칸 채워 넣던 그 종이가 몇 초 만에 형체를 잃었습니다. 미연은 남은 1장 검진 기록을 최말자 앞으로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가져가세요. 어느 병원을 가시든 필요한 자료입니다. 병원은 이 나라에 얼마든지 있고
어머님 병은 그곳에서도 충분히 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말자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어요. 다만 이곳은 안 됩니다. 저희 헤리티지는 들어오시는 분들의 지난 삶을 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서로의 마지막 시간을 나누며 지내십니다. 그 사이에 어떤 분을 모실지는 저희가 정하고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끝까지 나긋했습니다. 그 나긋함이 오히려 칼끝처럼 파고들었어요. 너는 의사잖아. 아픈 사람을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의사가 사람을 골라받는 게 어디 있어. 바닥에 엎드린 채 최말자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까맣게 지워버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미연이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무릎을 굽혀 최말자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본 눈이었습니다. 의사요. 낮고 잔잔한 목소리였습니다. 7년 전 그 밤에 저는 어머님 댁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화기만 돌려달라고요. 우리 엄마가 마지막이라고 하니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요. 어머님은 제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셨고 신발도 못 신은 저를 눈밭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그셨습니다. 최말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오래전에 잊은 줄 알았어요. 아니, 잊었다기보다 한 번도 제대로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는 편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늘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우리 엄마 손 한 번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병실에서 혼자 가셨어요. 딸이 의사인데 그 딸이 문 밖에서 눈을 맞으며 기어가는 동안에요. 방 안에는 유리창을 때리는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세리는 소파 끄트머리에 걸터앉은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세리는 2층 제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밭 위를 비틀거리며 멀어지던 사람의 뒷모습도 분명히 보았죠. 그러고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 장면이 7년 만에 되살아나 목덜미를 조여왔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제게 의사의 도리를 말씀하십니다. 미연은 그 말을 끝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속은 이상하리만치 잔잔했어요. 오래 벼려온 칼이 마침내 제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부순 것은 만년필 한 자루가 아니라 딸이 어머니를 배웅할 마지막 기회였고 한 사람이 붙들고 살던 이름이었죠. 그러니 미연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줄 생각은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최말자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굽은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지만 기어이 낡은 보자기를 끌어냈어요. 매듭이 풀리자 책상 위로 묵직한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쿵, 쿵. 누런 금붙이 몇 덩이와 고무줄로 묶인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들키지 않고 지켜낸 최말자의 마지막 재산이었죠. 장롱 밑에, 이불 속에, 김칫독 아래에 나누어 숨겨두고 밤마다 위치를 확인하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거요. 이거 다 가져요. 보증금이라 생각하고 받아요. 이만하면 되잖아요. 나 하나 들여보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숨을 헐떡이며 최말자가 그것들을 미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눈빛에는 다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미연은 그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등으로 밀어 되돌려 놓았어요. 어머님, 지금 이 자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붉은 불빛을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최말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주 심사를 맡은 사람에게 금품을 건네시는 장면이요. 이건 어머님께 아주 불리한 기록입니다. 저는 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받는 순간
저도 어머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니까요. 저는 거기까지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미연이 책상 위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 부탁드린 건 정리됐나요? 비서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미연은 그것을 펼쳐 몇 장을 넘기더니 최말자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적에 하시던 일이 무엇이었죠? 사람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셨죠. 등록도 하지 않고요. 최말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가 이 방에서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남편이 버려놓은 일이었고 자신은 장부만 정리했을 뿐이라고 최말자는 늘 그렇게 말해왔죠. 그러나 이자를 못 낸 사람의 집 앞에 사람을 세워두라고 잃은 것도 마지막까지 물건을 드러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최말자였습니다. 그때 그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던 분들 중 몇 분이 아직도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큰 돈이 출처 없이 오가는 걸 알고도 덮으면 그건 제 문제가 됩니다. 미연은 비서를 향해 담담하게 일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품 제시가 있었던 사실과 자금에 관한 자료, 오늘 녹음본까지 정리해서 관계기관에 그대로 넘기세요. 저희가 손대지 말고 절차대로만요. 최말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 돈은 이제 자신의 손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돌아오기는커녕 저것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었죠. 평생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힘이 마지막 순간에 목을 조르는 밧줄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문 밖으로 밀어낼 때도 사돈의 임종을 막아설 때도 뒷일을 걱정해 본 적이 없었어요. 돈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돈이 자신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이제 뭘로 살라고? 어머님이 살아오신 방식대로요. 미연은 그렇게 답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낮게 깔린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아래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사람에게는 이제 돌아갈 집도 손에 쥔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말자의 호흡이 급격히 가빠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리더니 옆으로 스르르 무너졌어요. 세린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목을 짚어 맥을 확인하고 눈꺼풀을 들어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손길만은 조금 전과 다르게 정확하고 익숙했어요. 미연은 곧 비서를 돌아보며 짧게 지시했습니다. 구급대 부르세요. 공공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하시고요. 여기 검진 기록 같이 보내세요. 그러고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바닥에 누운 사람에게 더는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살릴 수 있는 목숨은 살리되 마음까지 나눠주지는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글귀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었지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을 품에 안으라는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미연은 오늘 자신이 어디까지 하고 어디서 멈출지를 아주 오래전에 정해두었습니다. 들것이 들어와 최말자를 옮겨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미연이 세린을 불러 세웠어요. 김세린 씨는 남으세요. 세린의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말고 사나흘 뒤에 다시 오세요. 그때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결혼, 아직 살릴 수 있으니까요. 세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실려나간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은 자리에서 세린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제 혼사길이었어요. 무언가 되묻고 싶었지만 미연은 이미 서리로 시선을 내린 뒤였습니다. 붉은 불빛이 조용히 꺼졌습니다.
사흘 뒤 세린이 다시 더 헤리티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이름을 대는 목소리가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린의 사정은 더 나빠져 있었죠. 어머니가 실려나간 것도 문제였지만 작은 문제로 관계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런 소문은 이런 세계에서 유난히 빨리 돌았어요. 혼처 쪽에서는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예비 시어머니는 만나자는 청조차 물리쳤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리자 세리는 소파에 앉기도 전에 말부터 꺼냈어요. 언니, 아니 원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집에서 이제 연락도 안 받아요. 이대로면 저 정말 끝이에요. 미연은 서류를 덮고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하게 물었죠. 김세린 씨 예비 시어머님 되실 분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세린이 이름을 말하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저희 리조트 후원회에도 이름을 올려주셨고요.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신 어르신과도 오래된 인연이 있는 분이시죠. 제가 한마디를 얹으면 그 댁에서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으실 겁니다. 세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살길이 보였던 겁니다. 정말요? 언니, 그럼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발이요. 미연은 곧바로 답하지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시 뒤 나긋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번 주말에 그 모임에서 자선 바자회가 열립니다. 저도 참석하고요. 그 자리에 단상이 하나 마련되는데 후원자 인사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하나 내어드리죠. 단상요? 제가 거기서 뭘 하는데요? 7년 전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세린 씨 입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엄마를 파는 거잖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고 김세린 씨 혼사는 그대로 흘러가겠죠. 하실지 안 하실지는 김세린 씨가 정하세요. 다만 하나는 알아두세요. 저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일을 말하라는 겁니다. 세린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실려나가던 모습, 굽은 손으로 가방을 뒤지던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곧 다른 그림이 겹쳤습니다. 넓은 집과 반듯한 차,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새로운 호칭 같은 것들이었죠. 손톱을 물어뜯다가 무릎 위에 가방끈을 베베꼬다가 세리는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미연은 여전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나간 뒤에야 창가에 서서 저 아래 흐린 도심을 오래 내려다보았죠. 저 아이가 끝내 어머니를 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미연은 그것대로 받아들일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세린은 제 발로 그 길을 골랐습니다. 7년 전 그 집의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세월이 흘러도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미연이 한 일이라고는 문을 하나 열어둔 것뿐이었습니다.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갈지 말지는 저들의 몫이었죠. 그날 이후 사흘 동안 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진을 돌고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원장실 벽에 걸린 액자 앞에 잠시 서 있곤 했어요. 테이프로 이어붙인 수첩의 첫 장이 조명 아래 낡은 결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곧 끝날 겁니다. 하고 미연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주말 저녁 수도권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 아래로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오갔고 벽면을 따라
기부 물품이 늘어서 있었어요. 오랜 세월 이 모임에 이름을 올려온 부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최말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공공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겨우 몸을 추스른 몸이었죠. 걸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최말자는 옷장에 남은 가장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이의 이름을 대며 겨우 문턱을 넘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얼굴 한번 익혀두면 어떻게든 실마리가 잡히리라 믿었던 겁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말자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부인들은 잔을 든 채 잠깐 눈길만 주고 몸을 돌렸습니다. 옷깃의 무늬를 알아본 이도 있었고 소매의 마감을 훑어보는 이도 있었어요. 이 자리의 사람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형편을 읽어내는데 익숙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최말자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저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때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어서 후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세린이었습니다. 최말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 왜 저기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내 안도했습니다. 제 딸이 저런 자리에 설 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겼으니까요. 저것 보라고 우리 세린이가 저 자리에 섰다고 최말자는 곁에 선 사람에게 자랑까지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세린은 창백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 마이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크게 울렸어요. 몇 번 숨을 고르더니 세린은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7년 전 겨울에 저희 집에 며느리 언니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래 편찮으실 때 밤마다 옆에서 병수발을 든 사람이었어요. 의사였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약을 챙기고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잤고요. 세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언니한테 아버지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마시던 잔을 그대로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니가 언니 방에서 언니 친정아버지 유품을 꺼내왔습니다. 진료 수첩하고 만년필이었어요. 그걸 언니 앞에서 다 찍고 발로 밟아서 부쉈습니다. 저는 그것도 옆에서 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품이라는 말에 나이 지긋한 부인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이 자리에 모인 이들 중 상당수가 부모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언니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언니 전화기를 던져서 부수고 신발도 못 신은 언니를 눈보라 치는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세린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때 2층 방 창문으로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눈밭에서 비틀거리며 멀어지는 걸 보고 저는 커튼을 닫았어요. 그 밤에 제가 창문만 열고 소리쳤어도 전화기 한 대만 내려줬어도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일이고 저는 옆에서 그걸 그냥 두고 본 사람입니다. 세린은 마이크를 붙든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 울음이 살아남기 위한 것인지 뒤늦은 뉘우침인지는 아마 세린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세린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최말자가 사람들을 밀치며
무대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만에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딸을 향해 뻗은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뒷말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남의 입을 막으며 살아온 사람이 정작 제 딸의 입 하나를 막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말자에게 쏟아졌어요. 조금 전까지 그저 무례하고 촌스러운 사람이라 여겼던 눈빛이 이제는 다른 종류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세상에, 사돈 임종을 막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저런 분이랑 같은 자리에 있었다니 소름이 끼쳐서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오가는 말들이 최말자의 등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세린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부인은 최말자를 내려다보며 딱 한마디를 남겼어요. 우리 집안 이야기가 이런 자리에서 오르내리게 만드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단상 위에 세린을 향해 고개를 한번 저었습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하신 일을 이제와 말한 것도 하필 그걸 사람들 앞에서 흥정거리로 삼은 것도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세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팔아 살 길을 얻으려던 계산이 바로 그 계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죠. 세린은 마이크 앞에서 무슨 말이든 해보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한번 등을 돌린 시선은 좀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었어요. 행사장 직원들이 다가와 최말자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붙들린 팔을 빼내려 몸부림쳤지만 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문턱을 넘는 순간 최말자가 고개를 돌려 딸을 찾았지만 세린은 단상에서 내려와 반대편 통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 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연은 연회장 뒤편 기둥 옆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통쾌하다는 감정도 딱히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7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 밤의 일이 마침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명치에 얹혀있던 무언가를 조금 밀어냈을 뿐이었죠. 무엇을 부수는 데는 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 지어온 것을 사람들 앞에 펼쳐놓기만 하면 되었어요. 저 모녀는 오늘도 서로를 딛고 올라서려 했고 그 손을 잡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부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남은 것은 흐트러진 의자와 아직 팔리지 않은 기부 물품들 뿐이었어요. 미연은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계절이 바뀐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에는 눈이 될 법한 무거운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바자회가 끝나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인 한파가 몰아쳤고 저녁부터는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원장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으로 쏟아지는 눈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7년 전 그 밤이 겹쳐 올랐습니다. 눈밭에서 노신사를 살려낸 그날 밤 미연도 함께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사흘 만에 깨어났을 때 병실 창밖은 여전히 하했어요. 어머니의 장례는 요양병원 측에서 간소하게 치러준 뒤였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도 배웅하지도 못한 것이었죠. 깨어난 첫날 미연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놓고 갔다가 그대로 물려갔어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벌처럼 느껴지던 날들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 회장이었어요.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수소문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노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미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평생 사람 보는 눈으로 먹고 산 사람이었고 눈길에서 자신의 가슴을 누르던 그 손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숨값으로 무언가를 받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때는 무엇을 받아도 채워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일할 자리를 달라고요. 처음부터 배우겠다고요. 송 회장은 그 말을 오래 곱씹더니 껄껄 웃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졌을 때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노인은 나중에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7년이었습니다. 미연은 회장이 손을 대고 있던 지방의 작은 요양시설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야간 당직 의사였습니다. 밤새 어르신들의 발열을 잡고 욕창을 살피고 위급한 분을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낮에는 남아시설의 운영 서류를 들여다보았죠. 어느 시간에 사람이 부족한지, 어떤 병상 배치가 낙상을 줄이는지, 왜 어떤 어르신은 밥을 남기는지를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부서진 만년필 대신 값싼 볼펜을 썼지만 적는 방식은 그대로였어요. 이름과 날짜를 적고 그 아래에 그 사람이 오늘 무엇을 힘들어했는지를 한 줄씩 남겼습니다. 숫자로만 남기지 말라던 아버지의 말을 미연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미연은 하루 4시간을 자면 많이 잔 날이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나오면 손끝이 저렸고 어떤 날은 계단에 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멈추는 순간 그날 밤의 눈밭으로 되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 시설의 재입원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는 시설 2곳의 운영을 맡았고 5년째 되던 해에는 회장이 올해 구상해 온 일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마지막 시간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죠. 그것이 더 헤리티지였습니다. 회장은 돈을 댔고 미연은 그 안에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병상의 높이부터 복도의 조도, 밤에 어르신이 화장실에 갈 때 켜지는 발밑 조명까지 미연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6개월 이후로 미연은 이곳에서 82분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밤이든 새벽이든 병실로 올라가 손을 잡아드렸고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그중 한 분도 혼자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보내드린 사람이 스스로에게 내린 유일한 처방이었죠. 창밖의 눈발이 더 굵어졌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원장님, 정문 앞에 사람이 와 있습니다. 미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자회가 끝난 다음 날 세리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임대 아파트마저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말자에게는 이제 돌아갈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최말자는 갈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두어 번 신호가 가다 끊기거나 아예 받지 않았어요. 바자회의 일은 이미 그 세계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는 진작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고 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찜질방과 역사의 의자를 전전하던 최말자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그래도 의사이니 사람을 얼어 죽게 두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었죠. 자신이 7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그 순간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문까지 오는 길은 오르막이었습니다. 굳은 무릎으로는 걷는 것도 버거워 최말자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골라야 했어요. 신발 안으로 눈이 들어차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언젠가 며느리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밭으로 밀려나가던 밤이 있었는데 그 밤이 어떠했을지 최말자는 이날 처음으로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한 최말자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원장님 좀 불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 짧은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약 없이 오신 분은 들어오실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안내였어요. 최말자는 다시 눌렀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나중에는 굳은 손가락이 버튼을 제대로 짚지도 못해 손등으로 인터폰을 문질렀어요. 지하 대기실에서 5시간을 기다리게 했던 그 규정이 이번에는 문 바깥에서 최말자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어붙어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최말자는 철문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이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고 손끝은 이미 남의 살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문 안쪽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창마다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누군가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을 것이었죠. 유리 한 장, 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2-3개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최말자는 이날 다시 배웠습니다. 며칠 전에는 자신이 안쪽을 들여다보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아니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미연이 눈을 밟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철문 안쪽에 서서 창살 너머의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말자가 기다시피 다가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미연아, 아니 원장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안에 들여보내 달라는 것도 아니야. 저기 처마 밑에서만이라도 밤을 나게 해줘. 이대로면 나 여기서 얼어. 목소리가 이가 부딪히는 소리에 섞여 갈라졌습니다. 미연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의 전화기를 낚아채 바닥에 내던지던 손이었어요. 아버지의 만년필을 발밑에 놓고 구두 굽을 들어 올리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마디마디 굽은 채 창살 사이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우산을 조금 기울여 흩날리는 눈을 얼굴에서 걷어냈습니다. 어머님, 낮고 잔잔한 목소리였습니다. 7년 전 그 밤을 기억하세요?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왔습니다. 최말자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 밤의 일이 이제야 또렷하게 되살아났어요. 대문을 두드리던 소리, 전화기만 돌려달라던 목소리, 그 소리를 등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던 자신의 모습까지도요. 내가 미쳤었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귀신이 씌었던 거야. 한 번만 봐줘. 변명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것은 테이프로 이어붙인 낡은 진료 수첩이었습니다. 원장실 벽에서 오늘 저녁에 꺼내온 것이었죠. 미연은 그것을 창살 사이로 내밀어 눈 쌓인 바닥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최말자의 눈이 그 위에 멎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의 손끝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던 바로 그 물건이었어요. 눈발이 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최말자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굳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집어들려 했어요. 그러나 손끝이 닿는 순간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종이였습니다. 갓나가는 물건도 아니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닌 그저 낡은 종이 뭉치였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 조각들을 7년 동안 하나씩 이어붙여 액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자신은 그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발로 밟았죠.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최말자는 예순이 훌쩍 넘도록 한 번도 구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말자는 눈밭에 이마를 대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 몸을 굽혀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품 안으로 넣었어요. 이건 어머님이 2번 부수실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며 7년 전 그 대문 안쪽에서 들려왔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 밟을 생각하지 마세요. 최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던졌던 말이 7년을 돌아 제 귀로 되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때 그 말을 뱉으면서 최말자는 아무 무게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을 내치고 문을 닫으며 살았으니까요. 그 가벼운 한마디가 한 사람의 남은 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제야 제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미연은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최말자의 울음이 따라붙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움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목에 걸려있던 것이 마침내 아래로 내려간 그런 감각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 문을 닫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몇 걸음을 옮긴 뒤 미연이 곁에 선 비서를 향해 담담하게 일렀습니다. 구급대 부르세요. 저체온 위험이 있으니 서둘러 달라고 하시고요. 공공요양시설 쪽에도 연락해서 오늘 밤 지낼 자리를 알아봐 주세요. 비서가 잠시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난 며칠 이곳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는 사람이었으니 그 지시가 조금은 뜻밖이었을 겁니다. 문은 열지 마세요. 미연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살릴 수 있는 목숨은 살리되 이 문은 끝까지 열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미연이 오래전에 정해둔 선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눈 덮인 언덕에 낮게 울리다 이내 사라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불빛이 언덕길을 올라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최말자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들이 최말자에게 어디로 가시겠느냐 물었지만 최말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갈 곳도 부를 이름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구급차가 언덕을 내려가고 난 뒤 정문 앞에는 발자국 몇 개만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쏟아지는 눈에 이내 덮여 사라졌어요. 이 언덕에 누가 다녀갔는지 아침이 오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원장실로 돌아온 미연은 품에서 수첩을 꺼내 액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조명 아래 첫 장의 글씨가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미연은 오래도록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6글자를 지키기 위해 지난 7년을 버텨온 것인지 아니면 이 6글자가 자신을 버티게 해준 것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의 눈은 예전처럼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방의 한 외딴 요양기관 6사람이 함께 쓰는 병실 창가 자리에 최말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밤 눈밭에서 실려간 뒤로 다리는 끝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부축 없이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래된 벚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침상에는 주말마다 자식들이 다녀갔어요. 손을 잡고 과일을 깎고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최말자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아들의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딸은 딱 한 번 짧은 문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원망하는 말도 없는 몇 글자였죠. 최말자에게 남은 것은 하루의 대부분을 채우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이따금 최말자는 허공을 향해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세린아. 그러다 마지막에는 늘 같은 이름에 가서 멈췄어요. 미연아.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봄, 더 헤리티지의 정원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미연은 어르신들 사이를 천천히 돌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 온기를 확인하고 걸음이 불편한 분의 팔을 받쳐드렸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미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우리 원장님 손은 약손이야. 이렇게 잡아만 줘도 어디가 아팠는지 잊어버려. 고마워, 딸. 딸이라는 말에 미연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오래전 그 말을 들려주던 사람은 이제 없었지만 이번에는 서럽지 않았어요. 미연은 할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들이며 웃었습니다.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 회장이 천천히 걸어와 미연의 곁에 섰습니다.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구나. 이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은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말이다. 무엇이든 말해보라니까 자리를 달라고 하더구나. 그것도 처음부터 배우겠다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 이 사람은 무너져도 밑바닥이 단단하겠구나 하고.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겨울 병실 창밖이 온통 하얗던 날에 자신이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꺼냈는지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7년 동안 참 멀리도 왔다. 수고했다. 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보고 계실 게다. 노인의 손이 미연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그 무게가 오래 남았어요. 그 주 주말 미연은 어머니가 계신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로 맞춘 만년필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 진료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수첩은 여전히 원장실 벽에 걸려 있었고 미연은 그 첫 장의 글씨를 새 수첩 첫 장에 그대로 옮겨 적어 두었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사진이 미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유리에 닿아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미연은 손끝으로 그 유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그날 밤 손 한 번 못 잡아드려서 오랫동안 그게 목에 걸려 있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이번에는 울음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나 이제 안 울어요. 엄마랑 아빠가 물려준 그 마음으로 좋은 의사로 살아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마음속에 딸이를 틀고 있던 분노도 그 눈밭에 두고 왔어요. 저 멀리 어느 병상에 누워있을 그 사람을 떠올려도 이제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미연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방식대로 환자들의 하루를 기록하고 어머니가 주셨던 온기로 외로운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 그것이 미연이 찾아낸 가장 온전한 처방전이었습니다. 납골 땅을 나서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포근한 바람이었어요. 미연은 차에 올라 리조트로 돌아갔습니다. 정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봄볕을 쬐며 미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흔들었고 미연도 손을 들어 답했어요. 가운 주머니에서는 새 만년필이 걸음을 따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미연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제일 오래 붙들고 있던 장면은 미현이 눈밭에서 부서진 만년필 조각을 손바닥에 그려 모으던 그 대목이었어요. 값 나가는 물건도 아니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없으면 내가 나로 서 있질 못하는 것. 미연이 7년을 버틴 것도 결국 그것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말자는 그걸 끝까지 몰랐고요. 발로 밟을 때도 눈밭에서 다시 마주했을 때도요.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도 문 앞 장면이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미연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게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며칠 했어요. 저는 지금도 답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